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국가이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 방위 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이름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경제와 활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더 잘 알려진 한국은 이제 방위 분야에서도 확고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다양한 무기를 개발 및 생산해왔으며 방공 시스템부터 잠수함, 무인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자립적이고 창의적인 방위 산업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탱크 및 자주포 시스템을 다룬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을 반영합니다. 한국은 경제 및 문화적으로 강력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로서 지역 및 전 세계 안정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전차 강국 독일을 뛰어넘고 최종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3조 원대 규모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한화가 호주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따내면서 한국 방산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서 3조 원대 수주에 성공하며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건데 국내 최초로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 장갑차가 처음으로 수출된 거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법인과 호주 국방부 간의 미래형 궤도 오병 전투장갑 차량인 레드백 129대 및 부수 품목을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7월 호주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랜드 400 페이즈 3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레드백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당초 2014년 호주가 랜드 400 3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M113을 1대1로 대체하기 위해 45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그 숫자가 129대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주 규모가 여전히 상당했기에 전차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BAE 시스템스 등까지 합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레드백은 유럽 장비들과의 쟁쟁한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도 드디어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은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나 이번 성과는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을 제치고 얻어낸 거라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더구나 레드백은 민간 기업이 그간 국내에 없었던 무기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자체 연구 개발해 선진 시장에 수출한 첫 사례라 국내에서도 역대급 성과라는 이야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과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은 호주에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과거 레드백을 만들겠다는 한화의 도전은 너무 무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체계 개발도 아닌 심지어 장갑차 도면조차 없던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의지 단 하나만으로 맨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부터 한화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종 후보 결정을 한 달 앞두고 레드백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엔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할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후 한화는 레드백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두터운 신뢰를 호주와 쌓는 등 최종 계약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360도 외부를 감시하는 장비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궤도 대전차 지뢰에도 견디는 특수 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다수 적용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야지주행과 장애물 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을 현지에서 시연하며 뛰어난 기동 능력을 과시해 언론의 찬사를 받았기도 했었는데요. 레드백은 현재 우리군 주력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비해 가격은 3배가량 비싸지만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에 따르면 레드백은 30기관포 외에 대전차 미사일 12.7 및 7.62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는 단연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는데 레드백엔 이런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있는 것으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열상장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비인 열상 위장막과 궤도의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지만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을 탑재하면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에 따르면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기 때문에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방산 업계 관계자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재원상 성능에서 막상막하였다면서도 호주 시험평가에서는 레드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언 비전 장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레드백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점은 수출을 위해 개발된 무기라는 점입니다. 수출용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호주 현지 법인 관계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군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며 호주군에게 한화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러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 장갑차가 한국 방산에서 핵심 무기 체계로 떠오르게 된 이유기도 한데 특히나 지상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건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의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이란 이름부터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에서 따올 정도로 한화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화 관계자는 2019년 3월 제안서 제출 전 평가위원들의 머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의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뱀을 먹이로 삼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갖고 있고 거미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사납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하는 레드백의 특성이 한화의 장갑차와 닮았다는 점을 강조해 호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을 진행하며 호주 현지 업체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매한 것도 좋은 반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호주 주요 철강업체 비스엘로이로부터 레드백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공급받았고 엘핀스톤 펜스케와는 각각 차체, 엔진 조립 등에서 협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호주법인장이 호주방위산업부 장관과 회동해 같은 국방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방산 협력 기조를 공고히 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레드백에 대해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궤도는 캐나다 기술이다. 과연 국산 제품이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한화의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레드백의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건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화는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장갑차를 뛰어넘어 호주군 차기 장갑차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최근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방산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호주군의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으로 생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한화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한화장갑차 첨단센터 HAC를 건설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정부와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도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 전차 4차 양산과 발맞춰 K21 장갑차가 추가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1 보병 전투차량 4차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K21은 200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생산된 보병 전투차량으로 방사청은 기존 장갑차에 비해 작전 속도가 향상되고 화력과 방호력이 강화되는 장갑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호주형 레드백도 국내용으로 양산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K21추가 생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초대화력전 이후 빠르게 최대한 많은 양으로 기동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뢰만 신경 쓰다가 양이 적으면 포격 등에 조금만 당해도 돌파에 쓸 물량이 부족해지는데 호주 요청사항대로 온갖 비싼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서 국군이 쓰기에는 좀 많이 비싸집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방 평균 방호력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양부터 늘려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호주와 달리 대규모로 기동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호주형은 애초에 대량으로 갖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게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의 장갑차 호주 계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서방 국가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영국도 레드백을 선택하고 영국 생산 라인을 가동해줬으면 좋겠다. 호주가 LAND 400 보병 전투차 탕 사업에서 레드백을 선택한 것에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국산에 대한 얼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호주 팻 콜로이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레드백 도입을 선택한 것은 호준 육군 역사상 가장 큰 인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최종 차량은 2028년에 인도된다며 한국의 엄청 빠른 인도 시기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어물과 동시에 한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영국 네티즌은 우리가 똑똑했다면 한국 기관문기의 유럽 제조업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국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을 맞았지만 장갑차 하나도 제대로 배치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군의 차기 정찰 장갑차로 큰 기대를 받으며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에이젝스가 큰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 중형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기업 ASCOD 장갑차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이 기업이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에게 인수된 후에도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영국 방위산업 분석가 니골라스 드러먼드는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영국 육군에 언제 인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보고가 나오자 영국 내에서는 충격받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제너럴 다이내믹스 UK와 계약을 맺고 약 35억 파문드 약 5조 6천억 원에 589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에이젝스 장갑차는 2017년에 인도가 시작필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단 26대밖에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2억 파운드 약 5조 원을 지불했기에 원래 대당 113억 원 정도의 가격이 결국 대당 약 2천억 원을 지불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된 대당 2천억 원의 26대도 무용지불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가 이렇게 생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 2021년에 밝혀졌는데 설계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엄청난 전동과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감자 테스트 준행 때 탑승자들은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전두 차량 시험에서 20명의 영국 군인들이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젝스 탑승 병사들은 전원 노이즈 캡솔링 헤드폰을 끼게 하고 1회 단승 시간을 90분 이하로 제한했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70km로 주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진동이 너무 심해 차탕이 무란해져 그 절반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너털 다이내믹스 UK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면서 다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에이젝스 테스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 노이즈 캡슬링을 강화한 헤드폰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국 육군 관계자는 더 이상 에이젝스로 훈련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고 퀸 영국 국방조달 담당 장관은 에이젝스 테스트를 바로 중단시키고 단승한 승조원 의긴급한 청락 검사를 신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보통 기갑 장비는 철로 만든 캐터필러 문안 궤도를 장착하지만 레드백은 고무 재질의 캐터필러 달았습니다. 고문 궤도와 유기압 현순 장치 ISU 덕분에 차체의 중량은 줄였고 승차감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고무 궤도를 달면서 구동 진동 70% 감소, 구동 소음 13dB 감소, 연비 최대 30% 개선 등 마법 같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동하는 레드백에서 측정한 소음 70dB는 일반 승용 차 수준인데 내부 공간에서 승무원끼리 원활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적어 우리 군의 두돈반 트럭보다도 승차감이 좋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이젝스 타면 병사들이 귀머거리가 되는데 레드백은 이에 비하면 신기에 가까운 장갑차였습니다. 레드백을 타고서 이것이 승용차인지 장갑차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영국이 도입하려는 에이젝스 장갑차가 경운기 수준이라면 레드백은 고급 세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5조 원이라는 거액을 쓰고서도 경운기 수준 이 장갑차 26대만을 받은 영국에서 우리도 한국산 레드백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기본 차대가 되는 에스코드 차체가 스페인 오스트리아 합작으로 개발된 플랫폼이기에 영국군을 위해 변경된 설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의 요구대로 기관포 등 무장과 잠감을 강화하다 보니 무게가 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대풀 강화하다 보니 현가장치가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현가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높이 20cm의 장애물도 넘지 못하고 기동 중 단약을 장전하려고 하면 진동으로 인해 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셈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개발 비용은 더욱 늘었고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영국이 눈여겨는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하나도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 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호주의 엄청난 요구사항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전 세계의 다른 분야 초고 의회사들과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와 캐나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의 선택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도 기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력한 스펙을만 원했습니다. 또한 영국 의회에서는 에이젝스 7H 가망이 없자 플랜 B순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화의 장갑차 레드백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시되었는데 레드백은 에이젝스의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해줄 해결사로 보였습니다. 플랜 B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미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복서 장갑차 추가 도입하지는 것인데 하지만 에이젝스가 수송 능력이 뛰어나서 긴급 전개부대에서 활용하려 했기에 장륜 장갑 차목소로 대체할 경우 전개 지역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에이젝스의 개발과 제조를 맡고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법인은 많은 영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있기에 독일 라인메탈의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면 환지인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호준에서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강력한 무장과 장갑을 갖추면서도
놀라운 기동성의 소음과 진동까지 줄여준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호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갑차 사업에서 난항을 겪으며 한국산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에 앞서 자준포 교체 사업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 K9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는 레드백과 같은 K9 차대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레드백에 들어간 복합 소재 고문 궤도를 쓰면서 소음을 줄이고 연료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이젝스로 인해 소음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엄청난 기능보다 소음이 없는 K9A에 큰 신뢰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K9A에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과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통 재체계 등이 단제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자준포의 본산인 영국에서 세계 최강의 K9 자주포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현지에서 생산의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준 요국가들보다 더 많은 전차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본 영국은 한국 방산업체 등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사업에서 참패를 본 영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게 러브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라돔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2 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왜 에어쇼에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돔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돔에서 열립니다. 라돔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라돔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불꽃쇼 고개 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FA-50MIG 29수 22등 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긴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돔. 미그 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 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 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 이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라돔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유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류기능 A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를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라돔에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K2 전차가 라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NATO의 날에는 군사 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슈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체코 공군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 전차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 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 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들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 이 행사 방문객들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라도메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가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폴란드를 통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에 장갑차 생산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보병 전투 차량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1 209대 베르겐판 저삼 비펠 군안 장갑차를 포함한 전투 지원 차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이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H-H 유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한 레오파드 EH-H유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와 능동방어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납기가 안 되다가 근래에 한 대가 인도된 것은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 전차가 아닌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H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H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 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품옵션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H 전차는 규모의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H는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H에 비해 로켓 추진 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 인식 및 통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레오파드 EH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올랐고 레오파드 EH7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레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레오파드 EH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중에 K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럼즈 또는 최신 레퍼즈보다 더 던 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 확률이 70%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퍼드에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전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많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특히 KEPL의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이 K2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2, 에이브럼즈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레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K2 전차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레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레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2육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체코의 한 네티즌은 체코가 레오파드 EA8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레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레오파드 EA700이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장난하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 2023년 하반기로 들어섬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무역 규모 역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중국 경제는 출구 전략을 찾기 전에 무너져 내릴 것이란 위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외교당국은 주변국인 한국을 향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며 한국을 얕잡아 보던 중국이 이제 와서 한국에 대한 자존심을 굽히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와 중국 경제의 미래가 왜 영구적인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풍부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지난 1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원인과 최근 들어 무역 흑자를 기록한 원인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마저도 경제협력국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니고서야 중국과의 무역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정책이며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나라 역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면서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인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던 중국이 현재는 최대 적자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와 손잡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것이란 엄포를 놓았지만 이런 경고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 급성장한 중국의 성장 동력은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벌어들였기에 가능했는데 최근 미중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미국의 최대 수입국 타이틀을 다른 국가들에게 내주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막대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중국은 자신의 최대 무역 고객이던 미국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미국인 만큼 중국이 배제되면서 얻게 되는 반사 이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상무국의 무역 통계 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한화 21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나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대미 무역 수출 규모 3위를 기록해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순위를 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줄어든 만큼 기존 2위, 3위였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순위가 올랐지만 중국의 무역 물량을 가져간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던 제품들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의 중국산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수출 실적 또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제의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2%가 감소했고 수입 역시 7% 감소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회복세에 들어선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기 추락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3억 명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내수 시장으로 경제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중국이지만 2023년 상반기 내수 시장마저 수출 감소폭보다 규모가 큰 13% 수준의 감소폭이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실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억 명의 중국 청년들이 시진핑 주석이 경제 엔진을 꺼버렸다며 중국 국가 지도층에게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 당국은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국 비판적인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검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여 중국을 세계 경제 2위 규모로 올려놓은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손절하는 액션을 보이자 유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반중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도 중국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독일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최후의 동첩을 날렸습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내각회의에서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재정적 위험성을 스스로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중국에서 손을 떼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많은 독일 업체들이 반발하자 독일 외무부 측에선 수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중국 시장 확대를 주장한 독일 기업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80%로 가장 높았던 독일이 가장 큰 에너지 대란을 겪었던 교훈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러시아에게 겪었던 실수를 중국에게 두 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를 탐내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행동에 어떤 대응도 못할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된동당한 서방 세계는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으면서 중국이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경제적 군사적 옵션을 비롯해 모든 수단으로 중국을 저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국 지도층에선 수년 전부터 이어진 서방 세계의 탈중국 엄포가 실제로 이루어질 리 없다면서 무시로 일관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중국 당국의 반기업적인 규제와 자국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반복되자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시장 규모 2위인 중국보다 1위인 미국의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탈중국에 나서며 그 밑에 2차, 3차 하청업체들까지 줄줄이 탈중국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갈등부터 제로 코로나까지 중국에게 순환을 겪어온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누구보다 빠르게 탈중국에 성공하여 동남아시아 등지에 새로운 둥지를 들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은 한국이 없더라도 자신은 곧 세계 1위가 된다며 자신만만했지만 최근 중국을 향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한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3자 포럼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다.
아무리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날렵한 코를 만들어도 한국, 중국, 일본은 결코 서방 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왕이 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새롭게 구상한다면 서방의 제재와 횡포에 맞서서 무너지지 않는 아시아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반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드 당시만 해도 중국에선 한국을 속국 취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일삼았고 아직도 이런 한한령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제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 자신들이 포위당하니 아시아 국가들끼리 뭉쳐야 한다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콧대 높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협력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게 숙이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더 어렵고 회복불능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던 반도체 관련 기술과 생산이 올수돔되었고 스스로 경쟁 대상이라 판단하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갈수록 발전해 중국과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은 자신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제2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와 중간재를 수입해 해외에 완제품을 수출해왔다는 것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반도체 수준으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없으며 핵심 부품을 한국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런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중국은 결국 자체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기보단 해외 기술력에 종속될 것입니다. 콧대 높던 중국이 자신보다 낮게 보단 한국에게 첨단 과학 기술력이 종속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며 그렇기에 한국에게 경제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은 13억 인구 대국이지만 첨단 산업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